저희 책 제목이 평화의 규칙입니다. 이 평화의 규칙이라는 게 책 내용에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문 선생님께서 좀 이 평화의 규칙이라는 제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평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임희애 시인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쓰신 시집이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시집인데 거기에 평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시 한 소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자꾸 상당히 마음이 왔던 게 배타적 평화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평화의 규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아까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한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평화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이 모든 관련자들이, 국가들이 다 승자가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헨리 키신저 박사 같은 분은 1805년 비엔나 콩그레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비엔나 콩그레스 질서를 만드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평화를 얻어내는 건데,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평화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고 평화는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런 얘기 쭉 보면서, 그래서 우리 정영 대표께서 평화의 규칙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평화의 규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저는 사실상 로마 역사가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아마 보수적인 현실주의자들은 하나의 그것을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는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 군비를 증강하고 국방비를 증강하고 동원체제를 강화하고 아주 공세적인 억지체제를 만들고 하면은 상대방도 똑같이 하는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국들 사이에 불신이 높아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는 아마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다. 그럼 평화를 준비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건가? 대화와 협상을 한다. 신뢰를 구축한다. 평화 공존의 새로운 틀을 짠다. 이런 것들이 평화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화의 규칙 넘버 원은 결국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되지 전쟁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죠. 역지사지. 평화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그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평화의 규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세 번째 생각하는 평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건 실사구시예요. 우리가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냉철한 현실적 인식을 하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살상자가 생길 건가,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것인가, 얼마나 큰 혼란이 올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전쟁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동양 고어 사자성어에도 많이 나오죠. 화이부동. 그러니까 같지 않지만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것. 구동존이. 그러니까 다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음을 추구한다는 것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평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오시지만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평화 시민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시는데요. 유네스코 헌장에 나와 있지만은 결국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평화의 마음을 갖는 것들. 시민들이 평화의 마음을 갖고 평화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구조화시키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는 그래스루트에서 오는 것이 지도자의 외교적 결단에서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 하는 평화, 시민이 만드는 평화, 그게 아마 우리 책이 얘기하는 주제이자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의 규칙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좀 평화의 규칙이라는 책 이름을 가지고 화두를 풀어봤는데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또 일부 정치가들이 평화나 통일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이런 평화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홍 의원님 그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네. 이런 제 명제, 새로운 명제인데요. 실제로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 19세기 말 그 열강들 다씀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일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카처 데프트 같은 비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한반도를 일본에 넘기고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우리 한반도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다시 또 얄타 체제로 들어가서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돼버렸고 분단이 끝난 다음 전쟁이 났는데 그 냉전의 와중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선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 세력균형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약소국 한국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다. 결국 강대국사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우리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4대 강국이 역학관계를 봐야 된다. 이런 그 밸런스 오브 파워 디터미니즘, 세력균형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계에 완전히 펴져 있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우리 정치학, 국제정치학계 우리 선배님들 포함해서 뭐 저희 또래 저 후배들도 전부 다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한스 모겐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러면 리얼리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세력균형 결정론이니까 이런 걸 배워갖고 오고 그럼 우리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 자체 능력, 의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주변 4대 강국이 어떤 생각을 가느냐 그건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같은 데도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미동맹부라고 하는 얘기 아니면 4강 외교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우리 외교의 렉시콘, 그 용어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홍익표 의원하고 이제 이 대담하면서 하는 건, 야, 이건 그 아니지 않느냐. 우리 운명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아무리 4대 강국이 아주 견고한 국제 질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항상 틈은 있을 수 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존의 공간을 넓혀나갔고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논쟁하면서 많이 나왔던 것 얘기들이죠. 오늘 또 정의용 특사께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모두가 지켜봤는데요. 이번 2차 대북 특사단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건지 좀 전망을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그냥 미국 같은 데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생기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사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서 설명한 것 아니냐. 이게 워싱턴의 일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갔을 때 그거 갖고 많이 논쟁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용 소원 특사단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난 정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해 줬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남북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게 결국에 판문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1조, 2조, 3조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측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1조도 있지만 특히 2조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다. 뭐 공동 경비 구역에 있어서 비무장을 한다. 뭐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경계 초소 GP를 결국에 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이유는 북한이 그 지금 핵무기를 보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전쟁이 확전이 될 때 시작하는 것은 결국 비무장 중대 중심으로 해서 또는 서해 쪽에서
남북한 간의 재래식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이 될 경우에 핵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핵무기 없애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래식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역점을 두자.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자. NLL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지금 그렇게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는데 비무장지대나 서해 쪽에서 우발적 충돌이 생기면 그게 큰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북한이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 특사단 갔을 때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이번 특사단 방법은 정말 그 100%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의미 있는 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안타까웠던 거는 좋은 합의겠지만 임기 말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실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세 차례나 만나셨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한 3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본인이 비서실장 시절에 그때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실감했던 게 뭐냐면 하나는 정상 간에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체, 그러니까 이 실무사에 맡겨서 맡기는 것보다 정상에 만나서 풀어야 될 게 중요하다는 걸 하나 인식을 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빨리 해야 된다. 시간은 결국 이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뭐 그런 진보 보수 얘기가 아니라 이 다양한 논의하지만 우리 국내적 합의나 이런 걸 바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본인의 경험 속에서 한 것 같고요. 이번 대북 특사의 성과를 보면 가장 큰 성과는 합의했던 것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27 합의에서 뭐였어요? 완전한 비핵화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회담을 가을이 오면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잡았죠. 9월 18일에서 20일. 그리고 개성에다가 공동연락사무소 개설하기로 했는데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했지만 이번에 정상회담 전에 여기로 합의했습니다. 날짜까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여기서 밝히기 좀 그렇고 날짜 그래서 정상회담 전에 개소하고 양측이 합의가 날짜까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합의가 되어 있고요. 안 보이시군요. 예.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기 계십니까? 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께서 시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고 근데 하여간 제가 4월 만찬장에서 한번 4월 27일 만찬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생각보다 상당히 소탈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남측 인사들이 가서 술 한잔 권하는데 거기 뭐 김영남 위원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 그게 탐탁치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다 받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거의 뭐 취한 상태에서 우리 조영남 선생이 가서 또 권하니까 또 그것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결국에 손님들이 준 술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요. 그럼 우리 또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은 참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김정은 위원장 하면 결국에 뭐 비합리적이다, 뭐 crazy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충동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느끼질 못했어요. 상당히 그냥
뭐 다른 지도자들하고 같고 남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상당히 보인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뭐 외국에 글 쓴 데도 그랬지만 그 이설주 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험불해요. 아주 겸허하고. 그 다음 또 이여정 같이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도 뭐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술도 권하면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눴는데 아주 그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innocent looking. 그러니까 아주 순진하게 보이는 게 상당히 보여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판단 같은 걸 서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서양 친구한테 그 이설주, 김여정 이 양반들이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지만 그저 미국 친구 한 친구가 재미있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만약 그런 부인과 그런 여동생을 두고 있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차분한 그런 지도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을 냈는데 그건 제가 낸 결론은 아니고 이제 미국에 알려진 사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측불허하고 판을 깨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결단력도 있고 뭐 그 결단력 있는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저 북측하고 우리하고 30분 시간 차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거 참 불편한 거 아니냐고 딱 말씀했더니만은 뭐 바로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결국에 시간 다시 원상복귀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게 느껴져서 그 우리 홍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면 비교적 젊은 친구이긴 하지만은 정책 사안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뭐 화합력도 있고 남에 대한 배려도 좀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소위 서구 언론이라든가 또 한국의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 비추어졌던 김정은 위원장하고 제가 현장에서 봤던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달랐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이 경인대사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로 오가는 주로 유럽의 뭐 그리스나 뭐 멕시코 등등에서 한 20여 개국 정도가 서울 평양을 물론 서울에 훨씬 많이 계시지만 경인대사 한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을 좀 가끔 제가 뵙기도 하고 또 이 평양에 아예 주재하시다가 이 서울에 잠깐 오셨던 평양 주재 외국 그 대사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재밌는 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 통치력은 뛰어난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된 얘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북한 체제가 그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고 빠르게 공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뭐 마치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이명박 정부 그 시절만 해도 마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되게 부체제가 불안정하고 분기력이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시기에 도리어 평양에 있던 외국 대사들이나 또는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평양은 매우 안정돼 있고 김정은 체제는 매우 빠르게 공부가 되고 있다는 게 그때 준 평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일단 그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상당히 그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북한 체제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그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평가들을 전문가들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걱정하신다. 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워싱턴 가서 했던 농담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탄핵과 이 외교관계 관련된 세 분의 대통령이 계세요. 닉슨 대통령도 탄핵과 관련됐고요. 클린턴 대통령도 탄핵과 관련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닉슨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상사를 못 시켰어요. 임기 때. 그래도 닉슨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은 베트남하고 국교 수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는 당신 탄핵이 안 되려면 북한하고 빨리 국교 정상화해야 된다. 북한의 그 행태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풍계리 지하 핵실험 시설 이번에 특사단 갔을 때 거의 완전히 불능 상태로 이제 폐기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테스트 사이트도 거의 완전히 그건 폐기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ICBM 발사대 같은 것도 거의 20% 이상 이제 폐기를 한 건데, 그 다음에 미군 유해 보냈단 말입니다. 55구.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런 걸 해주는데 미국이 이런 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그런 행위들을 보고 야 북한이 제대로 하고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고 또 그거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어떤 보상 또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걸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야 지금 니들 하는 것은 동결 단계에 지나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미 확배놓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 가능한 폐기를 원하는 건데 그건 손 안 대고 앞으로 안 할 것만 지금 모범을 보인다. 이거는 성에 안 찬다는 얘기인데 만약 미국 정부에서 지금 한 거에 대해서도 참 잘한다. 진정성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인센티브라도 준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국내 오디언스, 국내에 있는 행위자들 군부 포함해서 야 이거 봐라 우리 이렇게 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느냐 더 나가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보면은 분명히 우리 홍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쇼는 쇼인데 그 쇼가 아주 선한 쇼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쇼에 대한 대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쇼가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희망이 되는 건데 그걸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저 같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답답을 하고 제가 지난주 워싱턴 가서 그거 갖고 엄청난 논쟁을 했는데 우리가 저 심리학에서 그 유아 발달 심리학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잘못해도 막 야단만 치고 잘하는데 칭찬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성격은 상당히 나빠진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잘못한 건 그렇게 체크하지 않고 조그만 사례도 엄청나게 칭찬해 주거든요. 그걸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하는데 긍정적 유인 효과는 더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일반 명제예요. 그 미국이 아이들 상대로는 그걸 하면서 북한 상대로는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동양 사람들이 한 데는 negative reinforcement, 부정적인 유인 효과를 더 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방식으로 하자면 뭐 개혁개방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한계를 둘 것이다.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비핵화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마지막 수는 남겨놓고 결국 자기 정권 안보, 자기 권자를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버티지 않겠는가 이런 반론, 이런 생각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북이 알아서 할 거지 왜 콩나라 팥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 특히 그 일본하고 미국을 가면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핵 협상에 큰 타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은 북한에 큰 혜택이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북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북한 체제를 단명하게 만들 것 아니냐. 그런 바보짓을 왜 북한 지도자가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답변이 그래요.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김정은이가 알아서 올 거지 왜 당신이 콩나라 팥나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또 그런 주장을 자꾸 하다 보면 북에서 뭐 군부나 보위부나 이렇게 보면서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열면 그리고 핵협상에서 타결하면은 이렇게 우리 체제에 불안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북한 체제를 기존에 있는 지금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북한하고 하여간 북한이 어떻든 간에 안심하고 개혁개방하고 그 다음 핵도 포기하고 국제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권유해주고 권장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북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 한국의 미래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어떤 희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프레임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제 가버넌스 얘기인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버넌스 기구를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에서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무슨 참여 민주주의라든지 경제 관련된 시민기구는 있지만 외교안보와 관련된 시민사회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 기구가 운동이 좀 그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들과 그런 기구가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만드는 평화, 통일 이런 데 대해서 좀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촛불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네, 저기 손 드신 분 한번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주세요. 저 예, 마이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 원현우라고 합니다. 이제 교수님하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평화라는 큰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 이전 시대의 냉전이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평화로 가는 길이 너무나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외교 특보님께서는 특보님이기도 하시지만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을 이렇게 좋은 지식과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이 좀 북한 대학생들과 직접 좀 만나서 문화나 공부한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은 가능하다면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의원님이나 교수님께서 추진해 주실 수 있을지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책으로 교수님과 의원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면대면을 만나서 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그것이 문화의 영역에 갔을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학교, 대학과 대학이 이게 좀 그걸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북한의 대학교가 몇 개 우리가 아는 김일성 종합대학도 있고 김책 그 대학도 있고 해서 이런 대학하고 자매교련을 하게 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를 저희들도 그때는 일부 이루어진 경우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었고 일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됐으면 더 좋은 확대된 그 만남이 있었을 때 저는 빨리 이게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 경우가 좀 열린다면 금강산 같은 경우에서 대학생들 한마당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 서울 평양 간의 자매교류하면 전 뭐 그 서울과 평양에서 문화행사를 한 경력으로 한 번은 평양에서 하고 한 번은 서울에서 할 때 그런 축구, 스포츠, 그 다음에 문화교류 그리고 이 학술교류나 대학생들 청년교류 같은 경우는 같이 다 그 패키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저희들 충분히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끝날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교류 협력이 있었어요. 아마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걸 잘 이제 그때를 경험 못해서 그런데 그때는 평양 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그런 기회가 있고 같이 가서 저도 평양의 대학생들하고 앞에서 강의도 하고 싶고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그다음에 평양의 학생들도 교수도 거기 유명한 학자들도 있어요. 저희들 아는 그런 사람도 와서 왜 자기들의 그 입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언론인이나 우리 지식인들하고 토론할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김일성종합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다가 교류하자고 지금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심양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거기 부원장 포함해서 많은 분들 나오는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적극적 교류를 희망해요. 그래서 내년 3월경에 평양에 사는데 남측 학생들도 오는 걸로 하자고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죠. 그리고 나면 상당히 본물 터지는 것처럼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거고 특히 청년들 교류도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평화, 통일 없는 평화가 가능한가? 이걸 하나를 먼저 좀 간략하게 답변, 의견을 나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통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거거든요. 통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면 단일 민족 국가도 있을 수 있고, 그 북에서 얘기하는 연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체제, 두 지방 정부. 근데 두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그걸 영어로는 컨페더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스위스나 과거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이 컨페더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연방제는 페더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일 모델도 있는데 이것은 단일 민족 국가, 연방, 낮은 단계 연방,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3단계 통일인데 3단계 최종 단계는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1단계는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고 평화공존을 하고 신뢰구축을 한 다음에 2단계에 와서는 소위 남북연합을 주장하는 거죠.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를 가져서 두 개의 국가를 가져서 오늘날 유럽연합처럼 협력과 통합을 이루어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도 정례화하고 강요회담도 정례화하고 국회회담도 정례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까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얘기하신 사실상의 통일. 하나의 주권을 전제로 한 통일은 그게 단일민족 국가든 연방이든 낮은 단계 연방이든 이거는 전부 다 법률상의 통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두 개의 주권을 가진 국가가 사실상의 통일을 만들어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하고 갈 수 있는 것을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면 전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전쟁은 주권 국가 사이의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또 통일인데 또 문제는 그거예요.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는 흡수 통일도 될 수 있고 또 무력 통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실상 통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평화 없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분위기를 우선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과 북 사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되면은 남과 북이 협의를 해서 그때는 북쪽도 체제가 많이 바뀌겠죠. 국민들의 소위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레퍼런덤 국민 투표를 통해서 통일의 궁극적 형태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황. 그게 평화라고 한다면 그걸 우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기에서 통일의 형태가 뭐 연방이든 단일민족이든 연합이든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평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이 오는데 진정하게 하나의 국가가 되는 통일이 오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구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통일은 상호작용적인 건데 그러나 통일로 가는 첫걸음은 평화에서 시작하고 그 평화를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이 오면은 그걸 통해서 실제 완전한 통일을 만들고 그 완전한 통일을 통해서 영구 평화를 만들면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평화 통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합에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저도 연구보고서 쓰고 할 때 그 통일과 통합이라는 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통일이라고 할 때는 이제 법 제도적,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연방제, 연방제에도 페더레이션, 컨페더레이션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완전한 하나의 단일국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국 양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지만 두 개의 제도. 그래서 홍콩을 중국이 흡수했지만 반환을 받았죠. 1997년도에. 근데
홍콩은 기존에 했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일국 양제, 대만하고도 통일하는 데서 이제 일국 양제가 지금 중국의 기본 통일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건 제도적 그 수준입니다. 제도적 수준은 이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할 거냐, 아까 연합 수준을 할 거냐, 그보다 좀 높은 통합이 더 간 연방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제 하나의 국가를 할 거냐. 그건 그 수준에 따라 우리가 그 발전해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능적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있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남북 그 교류협력 사업을 했던 분들이 몇 분과 계세요. 아주 오랫동안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대북 사업 하시고 하다가 지금은 다들 이제 어려운 그만두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제협력, 경제교류협력 또는 사회교류협력이 이런 제도적 통일이나 통일을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건 아까 이재용 그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학대와 대화만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치권에서 통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하고 사회 분야 협력, 학술 교류, 예를 들면 우리 그 같은 아이돌 교류, 북한에도 좀 먹혀주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을 때 이런 기능적 통합이 제도적 통일을 서포트해줄 때 진정 통일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 통합단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뭐냐? 평화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긴장되고 핵 문제로 아무것도 안 될 때 교류협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류협력도 안 되고 아무런 이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갈 수가 없죠. 그때 가는 통일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전쟁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쟁을 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 그런 그 통일이나 통합을 할 수 있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전망을 하시면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좀 전망해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나눠주시죠. 깨어 있는 시민들은 민주주의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평화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항상 깨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실 말씀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나 불평등도 민주주의 문제예요. 한반도 평화와 정상적인 외교도 결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 같아요. 권력이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고 국민의 통제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가까운 신뢰 우리 앞에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국민으로부터 벗어난 권력이 일으킨 인류사의 참사죠. 그래서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통제받고 감시받아야 된다는 게 이 법치주의입니다. 사실 그 법치주의하면 그 보수 야당에서 일부 얘기하는 이 시민들이 집회하고 무슨 시위하는 것 같고 법질서를 지켜라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유럽 근대사의 법치주의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정원, 이런 검찰 이런 권력 있는 기관들이 법에 의해 통제를 받고 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국민의 자기에게 부여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고요. 그럴 때만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을 참사하는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데 함께해 주신 게 저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감시하고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지켜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존경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많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날이 오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의 시대가 새롭게 밝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뜬 마음, 신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음 노래는 조금 신나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장 평균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약간 좀 신나는 노래인데 여러분들 다 같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내주십시오.